홍수가 제 사업을 망가뜨렸습니다. 이것이 저의 재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의 꿈, 저의 미래, 제가 가졌던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단 하룻밤의 잔인한 밤에 모두 씻겨 내려갔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것은 폭풍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후에 찾아온 침묵입니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유일했던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 그리고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제가 잃어버린 것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유일한 고향을 떠나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고통스러운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여 만든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그저 진흙더미가 되었습니다. 부서진 테이블, 산산조각 난 희망, 그리고 역겨운 파멸의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이곳은 저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포기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말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이것이 저의 재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필리핀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국인 셰프 민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의 싸움을 이해하려면 그가 꿈을 세웠던 바로 그 땅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가 고향으로 선택한 나라의 이야기와 얽혀 있습니다. 7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필리핀은 태평양 태풍 벨트의 길목에 바로 놓여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놀라운 회복력으로 유명한데 그 이유는 대부분 자연이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평균 20개의 열대성 사이클론이 이 나라를 강타하며 수백만 명의 삶을 찢어놓는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공격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후는 이 폭풍들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더 폭력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대처할 기반 시설 없이 범람원으로 확장되는 도시들을 더하면 비극이 반복되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민준에게 닥친 재앙은 단순한 자연의 무작위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실패로 인해 무한히 악화된 대참사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의 꿈이 시스템적 실패라는 벽과 충돌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의지가 종종 폭풍에 맞서는 유일한 실질적 방어선이 되는 나라에서 재난과 복구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부패의 진정한 대가와 공동체의 일원이 휩쓸려가는 것을 거부하는 공동체의 심오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수 이전 모든 슬픔과 진흙더미 이전에 오직 꿈만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필리핀에서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는 온몸으로 자신의 미래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서울 출신의 재능 있는 셰프로 음식을 단순한 생계수단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연결이었고 역사였으며 두 세계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최고의 주방에서 실력을 쌓으며 김치의 영혼인 인내의 발효 기술과 고기를 굽는 불같고 즐거운 춤을 마스터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갈망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바로 온전히 자신만의 것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였습니다. 전염성 강한 낙관적인 에너지를 가진 필리핀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보았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요리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음을 감지했지만 그의 할머니가 사랑과 전통을 담아 요리했던 한국 음식의 영혼은 그곳에서 아직 들려주지 않은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속될 새로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1년의 세월을 이 나라를 탐험하는 데 쏟아부었고 사람들의 따뜻함과 마닐라의 아름답고 활기찬 혼돈에 몸을 맡겼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동네에 자리한 소박하지만 완벽한 위치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약속과도 같은 이름 서울 키친을 붙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잠 못 이루는 순수한 창조의 시간으로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그의 모든 돈, 그의 모든 영혼 한 조각까지 레스토랑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디자이너가 되어 전통적인 한국의 집이라는 비전에 이끌렸습니다. 따뜻한 나무, 부드럽고 매력적인 조명, 그리고 대화를 감싸 안는 칸막이 좌석. 그는 저항할 수 없는 열정으로 현지 직원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에게 단순히 레시피가 아닌 그 뒤에 담긴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눈에 불을 켜고 고추장이 왜 그 완벽한 맵고 단맛의 균형이 필요한지, 반찬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맛의 가족인지, 그리고 지글거리는 삼겹살을 나누어 먹는 것이 왜 동료의 행위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열정은 불타올랐습니다. 천천히, 그러다 갑자기 서울 키친은 동네에서 소중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무엇보다도 한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바로 진짜라는 것. 비 오는 날이면 보글보글 끓는 순두부찌개의 열기가 최고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잡채는 맛과 식감이 완벽하게 조화된 엉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문 요리인 갈비찜은 포크를 대기만 해도 부서지는 부드러운 갈비로 지역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사업체 이상이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매일 밤 공기는 고기 굽는 황홀한 냄새, 테이블에 도착하는 철판의 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즐거운 인간관계의 흥얼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곳은 첫 데이트, 생일, 긴 한 주를 떨쳐내는 친구들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있는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홀에 나와 끊임없는 미소로 얼굴을 빛내며 단골들의 이름을 부르고 소주 한 잔을 나누며 그의 영혼은 바로 그 벽에 짜여 있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 이상을 지었습니다. 그는 가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직원들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의 손님들은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닐라 동네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서울 키친은 그의 꿈이 현실이 된 곳이었습니다. 그의 한국 과거와 필리핀 미래의 완벽한 융합. 그것이 그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모두 지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비는 화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의 열기를 식혀주는 상쾌한 소나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위협처럼 느껴지는 리듬으로 지붕을 두드리는 무겁고 증오에 찬 폭우였습니다. 일기예보는 경고를 발령했지만 1년에 20개의 폭풍을 견디는 나라에서 그 경고들은 일종의 배경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뱃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커졌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은 저지대에 있었고 이는 그가 항상 마음속으로 밀어냈던 조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는 더욱 맹렬해졌습니다. 평소 지푸니와 트라이시클의 혼란스러운 춤이 벌어지던 바깥 거리는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웅덩이는 연못으로 커졌고 하수구는 막혀 갈색물을 보도로 토해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그와 직원들은 문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었습니다. 방어라기보다는 기도에 가까운 필사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집으로 보내며 안전하라고 당부하는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버리기를 거부하는 고독한 선장처럼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안에서
더러운 물이 가게 유리창을 기어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인치, 그리고 6인치, 그리고 1피트. 압력은 엄청났습니다. 모래주머니는 한심한 농담거리였습니다. 첫 번째 침입은 문 아래로 스며드는 어두운 물줄기였습니다. 그는 대걸레로 필사적으로, 거의 희극적으로 필연적인 것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다 역겨운 신음과 함께 물이 이겼습니다. 그것은 그의 식당으로 터져 들어왔고 역겹고 막을 수 없는 파도였습니다. 그 소리는 평생 그를 괴롭힐 것입니다. 부드러운 찰싹거림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포효였습니다. 그것은 액체 괴물이었고 그가 지은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테이블이 벽에 부딪히는 역겨운 충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정성 들여 배열했던 아름다운 한국 도자기들이 선반에서 뜯겨져 나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 냉장고가 지지직거리다 터지며 죽었고 방은 끔찍하고 물에 잠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조리대 위로 기어 올라갔고 심장은 갈비뼈를 쿵쿵 쳤습니다. 물은 그의 발목 그리고 무릎 주위로 소용돌이 쳤습니다. 하수구와 휘발유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희미하고 왜곡된 가로등 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의자들이 흐름에 따라 떠다니며 도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잔해 속의 부유물이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성역이었던 주방은 이제 독성 웅덩이가 되었습니다. 수천 페소어치의 귀한 재료를 보관하던 창고는 완전히 손실되었습니다. 그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의 폐허 속 죄수였습니다. 물이 마침내 잔인하게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절대적인 치매의 현장을 남겼습니다. 그는 다음 날 창백하고 미안해하는 태양 아래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그를 덮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있던 자리에 깊고 심오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뒤틀린 문을 억지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썩고 부패하는 냄새가 물리적인 타격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두껍고 기름진 역겨운 갈색 진흙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벽, 좌석, 바로 그 공기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바닥은 뒤틀리고 부서졌습니다. 그가 직접 만든 가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작업에 빛나는 심장이었던 주방은 오물로 뒤덮여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는 몽롱한 상태로 잔해 속을 헤매었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전시했던 아이의 그림이 이제는 바닥에 얼룩진 가슴 아픈 폐허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명록을 발견했는데 그 페이지들은 부풀어 오르고 서로 달라붙어 그 안에 모든 행복한 기억들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는 마침내 식당 중앙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고 자신의 실패의 악취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독이었습니다. 이 장소, 그의 장소가 침범당하고 더럽혀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부서진 꿈의 구석에 여전히 고여있는 흐린 물을 바라보며 민주는 너무나 완전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를 짓누르고 숨막히게 하는 물리적인 무게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진흙과 비참함의 생생한 악몽이었습니다. 청소 작업은 헤라클레스의 과업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퍼낸 더러운 물 한 양동이, 그가 길가로 끌고 간 부서진 가구 조각 하나하나가 작고 새로운 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등골이 휘는 노동은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초기의 충격이 마침내 가라앉자 차갑고 잔인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젖은 공책을 들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비용을 계산하려 애썼습니다. 숫자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릴, 냉장고, 한국에서 온 특수 장비들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전체 재고 완전한 손실, 건물 자체 손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리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평생 저축의 마지막 페소까지 이 꿈에 쏟아부었습니다. 안전망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소규모 사업체 중 충격적인 숫자가 다시는 문을 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통계가 자신을 끌어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나라에서 표류하는 이방인으로서 빚더미의 산을 마주하며 끔찍하게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국의 가족에게 비통한 전화를 걸었고 그들을 이해시키려 애쓰며 목이 메었습니다. 대화는 단 하나의 고통스러운 질문을 공중에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니? 처음으로 포기가 유일하게 이성적인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절망은 공식적인 도움을 받으려 할 때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는 정부 지원, 재난 구호를 찾아다녔지만 관료적인 무관심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재앙은 그가 배우고 있듯이 국가적 위기의 한 증상일 뿐이었습니다. 초소형, 소형, 중형 기업 MSME은 필리핀 경제의 생명선이지만 재난이 닥쳤을 때 종종 가장 취약하고 회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더 어두운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로 폭발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상원 청문회는 역겨운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은 수년간 홍수 통제, 즉 그를 보호했어야 할 바로 그 제방과 배수 시스템을 위한 수십억 페소가 뇌물과 유령 프로젝트를 통해 도난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헤드라인은 배를 한 대 맞은 것과 같았습니다. 한 정부 보고서는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만 이 부패로 인해 경제가 최대 1185억 페소, 즉 약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시위대들은 마닐라의 거리를 가득 메웠고 그들의 분노는 자신들 집의 물과 권력의 전당에 있는 탐욕을 연결시키며 끌어올랐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자신이 이 스캔들을 폭로하며 책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민준에게 이 소식은 독이 든 약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단지 폭풍에 씻겨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뇌물을 위해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버텼을지도 모를 방벽, 작동했을지도 모를 배수시설, 그것들은 단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낸 세금과 결코 받지 못한 서비스 사이의 심연의 직접적인 희생자였습니다. 그 모든 불의는 물리적인 질식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슬픔은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응고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작업에 악취나는 텅 빈 껍질 속에서 뒤집힌 양동이에 앉아 가장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왜 당신을 부수려고 작정한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서울행편도 항공권을 예매하는 버튼 위로 엄지손가락을 맴돌았습니다. 패배는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거기 완전한 바닥에서 희미한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번개가 아니라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한 작고 조용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무심코 잔해를 정리하고 있을 때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가 잘 아는 단골인 노부부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들은 공허한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레나라는 여성은 그저 황폐해진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준 씨,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저기서 40주년 기념 저녁을 먹었어요. 그녀는 폐허가 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특별 갈비찜을 만들어줬잖아요. 우리는 41주년도 여기서 보내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의 손에 가방을 쥐어주었습니다. 안에는 물과 집에서 만든 아도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운 내라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단순한 친절함이 그의 분노를 갈랐습니다. 그것은 결코 음식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은 사람들의 기억을 지키는 곳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전 수석 웨이터였던 파올로였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급여에 대한 전화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대신 파올로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사장님, 레스토랑에 계세요? 저랑 사촌들 오늘 한가해요. 가서 청소하는 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민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파올로와 그의 가족도 홍수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미 죽은 꿈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늦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파괴된 사무실에서 부풀어 오른 캐비닛을 억지로 열고 있을 때 그의 손가락이 작고 오칠한 상자에 닿았습니다. 기적적으로 그것은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레스토랑 개업식 밤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가 새로운 직원들과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손님들의 사진, 그들의 얼굴은 즐거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한국에서 아버지가 보낸 코팅된 카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속담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는 시작했었습니다. 그는 무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웃는 얼굴들을 보며 그는 갑자기 맹렬한 명료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왜 그랬는지를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익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함의 장소,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홍수는 건물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공동체는 여전히 여기에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었습니다. 파올로도 여전히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절망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이제는 완고하고 도전적인 불꽃이 함께했습니다. 그는 통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폭풍이나 그것을 키운 부패한 시스템이 그의 결말을 쓰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회복력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예전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서울 키친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회복력은 타격을 받고 고통을 느끼고 바로 그 고통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강하고 더 똑똑하고 이전에는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목적을 가지고 다시 지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고 일어서서 축축하고 퀴퀴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는 부패의 냄새를 맡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의 희미한 힌트를 맡았습니다. 다시 짓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합한 조각을 찾아 대담하고 도전적인 필치로 간판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것입니다. 더 강하게. 다음에 일어난 일은 필리핀의 바야니한 BA와 EANIHAN 개념의 살아있는 구현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마을 사람들이 이웃의 집을 말 그대로 들어올려
옮기는 것을 의미했던 단어입니다. 오늘날 그것은 공동체의 일원이 쓰러졌을 때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이 실패할 때 바야니아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달려드는 정신입니다. 민주는 그 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파울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사촌 2명과 함께 삽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곧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몇몇 단골들이 간판을 보고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길 아래 철물점 주인은 튼튼한 쓰레기 봉투와 마스크를 가득 실은 트럭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형편될 때 갚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영혼을 짓누르던 레스토랑 청소 작업은 공동체의 임무로 변모했습니다. 매일 작지만 단호한 자원봉사자 군단이 진흙을 퍼내고 젖은 건식 벽체를 뜯어내고 더럽혀진 공간의 구석구석을 문질렀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웃음소리가 다시 방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망치 소리와 긁는 소리와 섞였습니다. 그들은 뒤집힌 양동이 위에서 간단한 식사를 나누며 진흙과 공동의 목표 속에서 유대를 다졌습니다. 영감을 받은 한 지역 학생은 작은 온라인 모금 페이지를 시작했습니다. 기부금은 대부분 소액이었지만 각각이 순수한 에너지의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패소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의 물결은 민준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모든 슬픔과 분노를 더 똑똑하게 재건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강박적으로 홍수 완화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은 돈과 작지만 살인적으로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 중요하고 도전적인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바닥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전체 기초를 1.5피트 약 45cm 높였습니다. 그는 문과 창문의 탈착식 강철 홍수 방지벽에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생존이라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레스토랑 전체를 재설계했습니다. 전기 콘센트는 벽에서 4피트 약 1.2m 위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홍수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선택했습니다. 광택 콘크리트 바닥, 스테인리스 스틸 베이스보드, 방수 처리된 가구. 그의 새로운 주방은 효율성과 내구성의 요새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사업 모델도 조정하여 식당이 문을 닫아야 할 경우에도 수입이 계속 흐를 수 있는 견고한 배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